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네, 서울 사는 김준우입니다. 도봉구가 낳은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대소입니다. 네, 일산 사는 장성철입니다. 네, 거기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 허이루고요. 자,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사실 매년 이 날이 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죠, 사실. 이 세월호 참사가 있는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네. 내년이면 벌써 이제 10년이 되는데 이게 올해 기억식 추모식에 이제 장관급 인사들은 대거 불참을 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안산시장이 이민근 시장인데요. 독일 출장을 또 잡아놨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논란이 되자 급히 취소를 했고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참 이 기억의 힘에 대해서 좀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세월호 부모님들과 이제 서로 연대하는 모습도 네네네.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게 참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모란장에서 무슨 서명 운동 하고 있었는데 그 이태원 유가족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조언도 네. 많이 듣고 물론 정치적인 얘기 이런 것도 조언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추모식도 하고 뭔가 이제 많이 진상 규명이라든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태원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분들 오히려 세월호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좋은 것도 예.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 하시는 것도 보고. 사실 이제 잊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제가 당대표실에 부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다 구조됐다라는 자막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다시 상당히 다른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아직도 제가 참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꽃다운 아이들이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막 휴대폰에다가 네네.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저는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야 대표 가셔가지고 추념사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 공직자들은 위로하지 못하더라도 네. 제발 그분들에게 다른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안산시장 같은 분이 이게 상식적인가? 이게 출장을 잡아놓는다라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그 생명 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짓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부지만 있고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정부에서 좀 진행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계속 기억을 하고 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억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추모도 있지만 동시에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또 이 4월 16일에 맞아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 어떤 안전 사범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범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막 다들 전 국민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전 대책도 마련을 하고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지 규명을 하고 한 사람을 악마해서 막 여기만 감옥 보내면 끝이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대표들은 모두 참석을 하기로 했고 안산시장도 이제 출장을 취소하고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마중물로 이 얘기를 좀 해봤고요.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또 우리 정치 현안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이게 정말 이 뉴스가 터지고 나서 지금 민주당은 뭐 지금 재난에 가까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 육성 녹음 파일도 지금 하나하나 공개가 좀 되고 있고 뭐 거의 3만 개의 뭐 음성 파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현 변호사님 이게 지금 민주당 분위기 좀 알려주시죠. 장 소장님한테 먼저 질문할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한마디로 폭탄이 터진 거죠. 네. 이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2016년부터 한 6년 정도 녹음 파일이 한 3만 개 된다는데 그러니까요. 6년 동안 3만 개면은 1년에 5천 개잖아요. 와, 그러면은 360으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한 뭐 열 몇 개씩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이분이 예. 그동안 2016년부터 선거 출마를 여러 번 했어요. 당내 선거도 하고 본인 선거도 하고. 그 과정이 다 이제 녹음된 게 어쨌든 검찰에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작년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작년 10월인가에 이제 지인 어머님 집이었던 것 같은데 핸드폰이 있던 게 다 나왔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때도 민주당 국회의원 뭐 10명이나 20명이 뭐 연루됐다는 얘기들 우리 여기서도 막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나온 걸로 봐요. 나온 걸 보는데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전체적으로는 당내 저도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 아, 그렇죠. 진상 당내 규명, 진상 규명하고 정리해야지 어떤 당내에 이런 어떤 뭐 폐습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그냥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동안 뭐 다 뭐 했던 거 아니냐 관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참에 제가 보기엔 확실하게 좀 털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전당대회 때 얘기인데 이때가 이제 그 송영길 후보하고 홍영표 두 후보가 상당히 좀 박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송영길 후보가 35.6, 네. 예, 홍영표 후보가 35.01, 어. 우원식 후보가 29.38. 그러니까 예.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가 대의원, 그다음 권리당원, 그다음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인데 4개거든요. 퍼센트는 좀씩 달라요. 네네. 45, 40, 15 이렇긴 한데 사실 두 가지 지표에서는 홍영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앞섰고 두 가지 지표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빙이었기 때문에 대의원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이겼죠. 0.5% 정도 이겼습니다. 예. 돈 그게- 뿌려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비중이 변호사님? 높은데 네? 그거죠 뭐. 시간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여하튼 지금 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일이고 물론 이제 뭐 시점이나 이런 게 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지난주에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네네.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선고가 되면서 바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나름 그걸 기점으로 어떤 타임테이블을 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파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사가 좀 진척이 늦은 것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실제는 예, 모르지만 예, 어느 정도 예.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 사실 이게 야당 탄압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민주당에서 이걸 대응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좀 반론으로 지금 이제 주요하게 실명이 거론된 분들이 인천 쪽인데 예, 예. 인천 쪽에 이제 검사분들이 출마를 많이 준비한다는 얘기는 또 관가에 좀 파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도 이 기회에 좀 뭐랄까 뭐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결국 가려지겠습니다만 인적 쇄신의 계기로 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JTBC에서는 그 음성 파일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통화한 녹취록이 나온 건데요. 일단은 소장님은 어떻게 이 사건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9,400만 원의 돈봉투 사건이지만 이게 역사를 바꾼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까지도 좌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당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낙연 당대표가 홍영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식으로까지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박빙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니까 저는 이것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되게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문자와 육성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국면 전환용이야. 너희들 지지율 떨어지니까 민주당 공격하는 거지. 나쁜 검찰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마시고요. 예. 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먼저 꾸리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 음. 왜냐하면 3만 개 파일이니까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좀 걱정이겠어요. 이걸 계속 그냥 뭐 국면 전환용이야 나쁜 검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뭔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 빨리 귀국하셔라. 지금 프랑스에 있죠. 귀국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정근 사무부총장 일탈행위 내가 막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책임지시는 모습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 빨리 귀국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송영길 대표가 빨리 귀국을 하셔야 되는 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번 그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일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 일탈이에요? 그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이정근 사무총장이 그 가운데 윤관석 의원도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예.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윤관석 의원이 사무총장, 예. 이정근 씨가 사무부총장 이렇게 돼요. 근데 당내에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가지는 직이라는 것이 돈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림 챙기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돈을 뿌렸던 그 두 분, 돈을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두 분이 곧바로 송영길 당대표 체제에서 돈줄을 잡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송영길 대표가 다 직접 임명하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정근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직시하고 예. 일단 꼬리를 자르려고 했는 것 같은데 너무나 비겁한 태도로 말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면 뭐 송영길 대표의 귀국이야 뭐 본인이 판단할 일인데 뭐 어쨌든 7월이기 때문에 뭐 큰 뭐 시점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장 소장님 얘기처럼 송영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 그 논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낙연 후보 격차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뭐 이 논란이 있었지만 그 결과 바꿀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대선 결과까지 넘어가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김준호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대의원 비율이 45% 비율이었거든요. 예. 근데 대의원은 15,000명이고 그 당시 당원은 한 80만인데 그러면 한 대의원 한 표가 당원에 한 80표 정도 돼요. 그 얘기 했었죠. 예.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근데 대의원은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위원장, 현역위원이 선임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의원은 투표가 한 8, 90% 되고 당원은 한 4, 50%, 50%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사실 대의원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당대회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지. 저는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하자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그렇죠. 현 변호사님이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맞아요.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한 30% 줄긴 했는데 문제는 당원이 또 늘었어요. 그만큼. 한 120만으로. 대의원 비율은 줄었지만 당원이 늘다 보니까 한 표의 가치는 지금도 한 50% 넘어요. 50표가 넘어요. 예. 근데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대의원을 잡기 위한 경쟁하고 대의원을 잡으려면 또 현역 의원들을 잡아야 되고 네. 사실은 어찌 보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걸 어느 정도 일소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대의원제가 없잖아요. 네네. 대의원제가 없고 당원으로 하니까 물론 현역 의원들 줄 세긴 다 해요.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표에 영향을 미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당에서도 이런 문제 고민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체제하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이 됐었고 룰 같은 경우도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것들을 거의 받아주지 않았고 거의 마지막에 무효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조금 더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정도였느냐. 아니 처음에 그건 룰을 만들 아니라는 때부터 좀 아니, 그랬던 아니, 부분이 룰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들 이낙연 당시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더 나오거나 이기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처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과반 그때 넘었냐 안 넘었냐 그 논란이었는데 설령 결선한다고 해서 이게 결과가 바뀔 정도는 아니 아니었다는 처음에 거예요. 대선 후보 룰 만들 때도 네.
좀 우호적이었다. 장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송영길 대표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간 얘기죠. 그런데 본인 논리가 그거예요. 바로 그 논리. 아니 근데 이제 기억을 이렇게 좀 반윤의 선봉에서 되돌려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은 사실 이제 마지막 그 투표 결과에서가 그렇죠. 좀 박빙이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섰던 걸로 그렇죠.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얘기를 뭐 이제 더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어떻게든 점은 장 소장님은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서 이제 이거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 반명인지 반윤인지 돈봉투 모르겠다니까. 사건과 이재명 오히려 대표가 관계 지금 있다라는 거를 자꾸 이제 성철형님 지금 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거잖아요. 고질적인 문제를 오히려 약간 지금 비껴나가게 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 됐다 안 됐다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녹취 파일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니 왜 저쪽은 줬는데 나는 안 줘 이런 거였거든요. 얼만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사가 풀려 있고 나사가 빠져 있고 도덕적 해이가 심한 부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 통상적으로 저쪽이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막 돈 뿌려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서민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너도 나도 돈 안 받았다고 성화를 내는 그 녹취록 자체가 저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 진보 정당 간판 내려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현 네.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예, 예. 이걸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의원 제도, 그다음에 비례대표 순위 선정을 할 때 중앙위원회 제도 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돈봉투 비리 사건이 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좀 만연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그러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 학폭과 관련해서 몰랐던 거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옳지 저는 못하다. 뭐 구조적으로 네. 예전부터 이런 얘기만 나오면 예. 우리 사회 현금 폐지가 답이다라는 현금? 얘기를 그러면 이게 안 걸리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항상 주장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인당으로 따졌을 때 3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금액이다 600만 원이죠. 300만 원씩 두 번을 두 번. 줬으니까. 아, 예, 예. 같은 사람인 경우는 그렇고 다른 사람인 경우는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또 이게 그 정치자금법에 이제 영수증 발부가 됐냐 안 됐냐. 왜냐하면 이제 500만 원까지니까 예, 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 근데 사실 저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랑 분을 이번 사건이 터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사실 그렇죠. 아닙니다. 원외 인사기도 하고. 근데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스스로를 뭐 로비스트 체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뭐 어떤 분입니까, 몇 번 본 도대체? 적이 있고 어쨌든 정치는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되게 오래 하셨고 서초에서 출마도 여러 번 하셨고 음. 어쨌든 뭐 그 당시에 근데 당 생활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많은 민주당 분들 내에서는 알죠. 영향력이 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본인의 영향력 직접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네.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뭐 사람들은 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 소장님 얘기랑 자꾸 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사실 대의원제 자체도 저는 계속 문제 제기했었고. 당 대표랑 이제 최고위원 할 때 컷오프도 중앙에서 하거든요. 네. 맞아요. 비례대표 선의 순출도 중앙에서 하고 이게 굉장히 큰 기득권이에요. 이걸 안 놓쳐. 그다음에 민주당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대선 경선할 때 아직도 선거인단 모집을 해요. 예. 당원하고 선거인단 모집. 근데 선거인단 모집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과 비용과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다 모집해야 되는 거니까 당원 모집하듯이.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아직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맨날 얘기하죠. 야,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돈 들어가고 그런 뭐 조직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다. 네. 국민의힘 항상 비판하면서도 심플하잖아요. 당원 100%. 저는 찬성을 안 해요. 근데 당원 100%를 하면 아니야 이게 심플해요, 되게. 우리 현 변호사님이 이게 논점을 자꾸 흐리시는 것 같은데 이 구조적 문제 편승을 해서 당 대표 후보자 캠프에서 돈을 뿌렸다는 게 핵심인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뭐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뭐 비례대표 그건 다 언제나 있었던 일인 거고 이번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편승을 해서 정말로 표에 그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큰 돈을 이렇게 줬다. 이게 핵심인 거죠. 사실 이번 사안 이유 핵심은. 불문을 하고 저는 윤관석 의원 정도 되면 삼선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차기 총선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먼저 그어야 예. 당에 대해서 생기는 후폭풍이나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지금 관거한 게 뭐냐면 돈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예. 그러니까 강래구 그렇죠. 전 수자원공사 감사고 이분이 민주당 정권하에서 임명됐던 분들 공공기관 감사 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감사들한테 돈을 걷어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당법 50조에 가면은요 돈을 주거나 예. 받거나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받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분들만 해도 이게 6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아마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감사분들이나 무슨 공공기관의 이사장들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다. 근데 저 그렇게 어쨌든 보여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언론 보도에 비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언론에서는 이분이 이제 강래고 이분이 이제 대전에서 사업하신 분이고 네. 지역 뭐 사업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뭐 그 공공기관 감사단한테 돈을 거뒀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장 소장님 뇌피셜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때 회장직을 갖고 있으시면서 돈을 모아줬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뇌피셜 정황들이 같은데. 일어나면 그러니까 뇌피셜이에요. 수사는 계속 하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수사 그렇게 판결문 자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판결문 자체 전당대회 얘기는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구형이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구형보다 선고형이 더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좀 마지막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원하는 거에 좀 마지막에 좀 적극 협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도에 뭐 돈봉투 조성한 부분은 사무부총장이 인정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가적인 수사는 뭐 필연이라고 보이고 예. 그 한 10에서 20인 사이에 현역 의원들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누군지는 뭐 저희는 모르지만 일부 명단 언론은 돌아요. 보고 있겠죠. 지금. 아 그래요? 돌아요. 아 명단 이따가 좀 이게 저한테 뭐 좀- 이미 기사도 났는데 서초동 발로도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 나오면 결국은 이제 실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명에서 20명 분들이 실명이 나오고 이분들 뭐 받았냐 안 받았냐 소환 조사하고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주변에나 당에서 분들도 차라리 그냥 당내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예. 얘기도 좀 나오는 것 아 근데 같아요. 저도 그게 나온 것 윤관석은 같아요. 본인이 절대 아니라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선제적으로 뭘 하겠어요? 아니 근데 게다가- 만약에 뭐 지금 아니 녹취록 나오는 거 보세요. 녹취록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아니 그 물론 그런데 아니 들어보세요. 예, 녹취록을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푸는 풀겠죠, 거잖아요. 풀겠죠. 푸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장 소장님 얘기처럼 이제 뭐 이니셜로 돌다가 그 다음에 뭐 뭐 이름 나오고. 한글 이름 나오다가 그렇죠. 김모 씨 나오다가 그 다음에 실명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쭉 그 다음에 10명에서 20명이니까 처음에 2-3명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뭐 5명, 10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민주당한테는 안 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게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여기에 자, 대해서- 일단 우리 광고 좀 듣고 예. 예,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뭐 아유 광고 나가는 사이에서도 이제 과연 누굴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 뭐 좀 사과 대국민 사과라든지 좀 이런 상황도 조만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관계나 팩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그거 나와야 그 다음에 하는 거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건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검찰의 손에 그냥 맡겨놓을 것인지 예. 아니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먼저 할 것인지 이제 그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냥 검찰이 그냥 언론 프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그냥 놔두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쨌든 당 지도부가 좀 움직일 필요는 그렇죠. 있다. 그렇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예. 나올 거란 말이죠. 이미 이제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그러게 낫지. 그냥 검찰발로 그냥 이거 계속 그냥 어찌 보면 던져놓고 기다리는 상황은 저는 좀 안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그 지도부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일성이 딱 그거였거든요. 이 정부의 특기가 압수수색이다. 그 이상의 이하도 말도 안 하고 딱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불기에 걸린 게 지금 의원들 전수조사해가지고 부패임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서 색출해가지고 전부 징계하거나 아니면 뭐 당무정지를 하거나 뭐 아무튼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라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랑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 사법 리스크가 심지어 부패 혐의인 거고 민주당이 나서서 이 부결을 시켰던 마당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 이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냥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다라는 말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 사법 리스크를 대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외과 수술에 의한 혁신 공천의 계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갈이에 사실 현역 물갈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향식 공천하려면 지역구에서 기득권이 있는 현역들이 되게 유리한 판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돈을 받았다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보통 보면 받은 돈이 이제 뭐 많으면 이제 600만 원 정도일 거야. 그러니까 9천을 받았지만 뭐 뿌렸으니까 네네네. 개개인 의원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벌금 300 세봐야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형사처벌의 강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장이나 그에 의한 내상은 훨씬 크지만, 네. 그러니까 뭐 그 법정형이나 뭐 이렇게 선고형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누가 구속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떨어질 안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네. 윤관석 의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세질 않을 거여서 그런 거면 오히려 잘 다루면 오히려 이게 좀 당이 우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되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김재수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그 일성은 사실 이제 녹취록 공개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예.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 물론 이 사건 자체도 큰 문제지만 이 영향이 결국 이제 우리 총선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은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듯 하다가 큰 지금 암초를 만난 그런 격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손에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당 입장이고 이 얘기가 뭐 새롭게 나온 얘기 아니니까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시점을 언제 하느냐는 이제 결국은 검찰이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캐비넷에 넣어놓은 걸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뭐 타이밍상은 아무래도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 말씀은 1심 끝났으니까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온갖 힘들잖아요, 되게. 그리고 뭐 대외적인 뭐 악지도 있고 지지율도 안 좋은 건 맞고 그 정도면 시점 판단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수사나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뭐 대장동으로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이게 어찌 보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록으로 뭐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그 전에 이미 막 보수 언론에서 나왔을 텐데 네. 그때 나왔던 거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도 결국은 총선 때까지 검찰이 결국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대표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걸 걱정하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은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1년 반 동안 했고 예. 지금 집권하고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민주당 잡는 거는 결국 검찰이 잡고 우리는 뭐 잘하면 돼. 이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은 부패한 집단이고 이거 몰아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때려잡고 구속시키고 압수수색하는 건 잘하는구나.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예. 그런 인식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검찰이 뭐 당연히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는 건 맞지만 이거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큰 효과는 없을 거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상당히 높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거를 그대로 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럼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계속 의원들과 관련된 돈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선뜻 민주당에게 손이 안 간다. 그런 프레임에만 가둬놓는 이러한 현상이라고만 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빙부상으로 일시 귀국을 한 상태인데 조기 등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당 분위기가 이제 뒤숭숭하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낙연계, 그러니까 친명계가 아니라 이제 그 비명계로 불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이게 죄송합니다만 네네. 제가 뭐 반낙은 아닌데 네네. 이게 소구력이 그렇게 있나? 저는 그게 좀 약간 의심되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뭐 이제
민주당의 무슨 뭐 전략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면 저는 김부겸 총리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에게 소구하기에는 신기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낙연 등판론을 원하는 거는 이낙연 총리와 이낙연 걔는 원하겠지만 이게 진짜로 예를 들어 위기에 있는 민주당의 어떤 적절한 구원투수냐 아니면 뭐 등판이 꼭 필요한 구원투수가 이낙연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나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이 없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다 의심을 하지만 이 자체에 대한 공백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바깥에서도 대안이 누구지? 이걸 자꾸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우후죽순처럼 뭐 김부겸도 나올 거고 이낙연도 나올 거고 막 나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안 뭐 그다음에 이낙연 조기 등판론 자체가 그냥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 위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떤 대안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정치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그 본인이 조기 등판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걸 또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조기 등판 하더라도 할 역할이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냥 네. 지역 다니면서 그냥 그렇지. 친낙계 의원들 만나고 그냥 당원들 몇 명 만날 텐데 이낙연 당대표가 힘을 갖고 등판을 하려면 국민들이 원하든가 아니면 예. 호남에서 원하든가 아니면 정말 많은 수의 당원들이 아 그래 이재명 당대표로는 우리 위기 극복 못할 것 같아 내년 총선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당 좀 맡아줘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나오면은 내공천 챙겨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낙연 나와라라고 한들 어떤 소구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이낙연계 의원들이 좀 몸풀기 하려고 이렇게 던지는 얘기가 전문 네, 용어로 엄청 자가발전이라고 자가발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현근택 변호사님이 성남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장 소장님 분석대로라면 원내대표 선거에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현 변호사님한테 얘기 뭐 당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냥 뭐 홍영표 의원님이 상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홍영표가 아니라 직접 듣죠? 아니 익표, 그 저는 홍익표. 가만히 있는데 세 분이 다 얘기해서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는 뭐 여러 번 지금 출마하셨는데 이제 홍익표 의원님이 뭐 원래 이낙연 대표 캠프에 있던 분이었죠 네네. 지난번에. 근데 그거는 아마 예전에 이낙연 대표 시절에 민주연구원장인가 당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고. 근데 우리 당내의 가장 큰 세력이라는 게 더미래나 민평년 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홍익표 의원이 더 민평년 회장이고 네. 더미래 소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그 딱 확실합니다 계보들이. 이제 그래서 아마 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않나 홍표 보고 있어요. 의원이 성동을 내놓고 이제 서초로 지역위원장을 네. 이제 옮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번에 원내 진입 가능성이 좀 낮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의원들한테 아 제가 다음에 쉬는데 선당우선. 이번에 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소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강점인 것 같아요. 개인 후보로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좀 친한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예요. 아, 삼선했으면 됐다. 험지에 가겠다 이거거든요.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당에서 그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지금 뭐 청년위나 이런 데서는 삼선 초과하지 말아라 하는데 예. 386이나 아니면 좀 다선 의원들 수도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홍익표 의원처럼 아 나 삼선했으니까 험지 갈래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우상호 의원 있으시죠. 예. 그분은 다음번에 출마 출마했으니까 예. 두 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민주당 얘기 요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린 질문이었잖아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동화사라는 절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대구의 제일 큰 절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뭐 약간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죠. 그 스님이 예, 그 비선 실세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뭐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개 행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어떠한 세력화를 위한 행보가 아니라 우리 유영아 변호사 내년에 총선 공천 주세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아를 위한 정치적인 행보의 재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 다음 주에는 어쨌든 저도. 또 김기현 대표와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더라도 뭐 그냥 원론적인 그 거라고 보여지죠. 김기현 대표가 뭐 MB도 뵙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뵙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원로들을 이제 뵙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는 것 같고 저도 이거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게 그냥 날씨 좋은 날 마실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 행보라고 하면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하셨어요. 네.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셨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뭐 미미했잖아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새누리당 때랑 완전히 달라요. 이미 탄핵을 겪은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당내 그것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까지 발휘되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고요. 아니 그게 이제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TK적으로 한정을 해본다면 여전히 어쨌든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의문도 그렇게 안 드는데. 보는 게 예. 유영하 변호사를 완전 적극 지지를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완전 저 힘들 때 지켜주시고 근데 결국 경선에서 안 됐거든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하실 때 예. 아예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절을 달서구에 옮긴 때부터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그때부터 상징성이 확 부활해야 되는데 이미 대구 달서로 옮긴 지도 한참이 되셨고 유영하 변호사 지지도 했는데 뭐 흐지부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총선에서도 저는 조금 힘을 못 의견이 쓸 거라고 다른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유영하 변호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 재개한다. 그거는 뭐 부분적인 것 같고 예. 본인은 아마 전부예요. 정치적인 재기를 원할 거예요. 아니 그럼 보세요. 김기현 못해요. 대표가 네, 어려우니까 네, 요 안 옆에 돼요. 있는 박정희 기념관 찾아가고 네. 맞잖아요. 지금 또 만난다고 하고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기댈 때가 TK이고 TK 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본인이 가만히 있더라도 네.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출마 대구에서 뭘 하려는 분들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발언을 하고 그럼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 결국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한데 일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TK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수록 반비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거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요가 어쨌든 그렇죠. 대중들의 왜냐하면 수요가. 거기서 사실은 약간 애증 관계잖아요. 풀지를 못했거든요. 한번 예. 찾아가긴 했지만 예. 그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본인은 어쨌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지금이야 뭐 그 당시 지방선거 얘기하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한 달밖에 안 될 때고 네.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영향력이라는 지지율이 근데 빠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반비례라고 정도로 봐요. 네. 보냐면 뭐 영향력이 있고 없고에 대한 감이 다를 텐데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나 구미로 지역구를 정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 한번 현장 순시를 네. 하방을 이제 박근혜 순시. 전 대통령이 이제 다니면 네. 그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대구시장이잖아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커버하기엔 이미 이제 영향이 줄었다는 거고 근데 지역구에 따라서 조금 이게 좀 더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좀 남아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연령대가 좀 높은 지역들도 있고 이제 예. 제한적이면 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지역구를 잘 정해야 된다. 저분들이- 이 후광을 받으려면. 저분들이 국민의힘을 내부 분열시키려고 상당히 그러니까요. 노력하는 분석을 계속 내놓고 박근혜 있는데 대통령을 띄워주실지 몰랐는데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의 감정은 묘한 거는 같아요. 아유 네. 불쌍하고 뭐 아이고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그분이 정치적인 재기라든지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유 이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공기 좋은 비슬산 아래서 그냥 남은 여생 국민들에게 덕담하고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준석 전 대표만 해도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당대표도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유영하 변호사 지지 계속 얘기했지만 당시 홍준표 시장이 한 55% 정도를 받고 유영하 변호사는 10%대에 머물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2위 후보였던 김재원 최고 정도는 이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 따라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감옥에 나온 이후에 가장 집중을 많이 받던 시기에 내놨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못 한다고 보는 그러니까 게 제가 맞아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요. 이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또 우병우 전 수석 이런 분들의 지금 뭐 총선 얘기가 또 이렇게 슬슬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대구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아주 작은
이 구역으로 따지면은 영향력이 있을 그러니까 수 왜냐하면 이게 저는 다르게 이건 봐야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두 분 저는 다, 얘기 모순인 게 저는 다 잠깐만요. 동의하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님의 상대가 홍준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지역 작은 단위로 내려가서 경쟁자가 좀 인지도가 떨어지면 예. 해볼만 하다. 저는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된다 이런 게 아니 아니라. 두분 예. 얘기 모순인 게 그러면 왜 여기 기념관 찾아가고 왜 김기현 대표는 왜 찾아가는 말에 영향력도 없는 분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원론적, 되지, 형식적인 네, 아니 그런 그 전에 거 안 찾아가다가 지금 김기현 대표가 막 체제가 흔들리잖아요. 당대표는 다 찾아가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대표 되자마자 찾아가든지 아니 했어야지. 이재명 지금 같은 대표가 위기에 문재인 찾아가는 대통령 거잖아요. 찾아가는 게 지지율 확보하려고 가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때 당대표 되자마자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되자마자. 이후에도 뭐 계속 네. 의원들이 몇번 찾아가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그거 뭐 지지율 확보하려고 가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결국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탄핵 수사 잘못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잘못했어요. 제가 억울합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지지세가 있는데 지금 거기 조금 모여 있는데 그거 반으로 착 갈라지는 아니, 거거든요. 대구 시민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 경북- 김기현 대표가 안 만나야죠.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대구 경북 혁신하려면. 시민들, 주민들, 도민들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유영하 변호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만약 대구나 예. 경북 지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정치 지망생이면은 아마 영향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계속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작년에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하니까 대구 있는 주민들이 저 뭐야 아무리 그렇죠. 박근혜가 뒤에 있지만 이건 말이 돼? 라고 생각한 거고 바닥 따지기가 아예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아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아산 방문했을 때 네네. 자꾸 넘어지셨잖아요. 잘 안 보면 나 저 자꾸 넘어져요. 막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분을 억지로 지금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 출마할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네, 무소속으로요? 무소속으로. 왜냐면 거기 현역의 윤두현 의원하고 상당히 감정의 골이 많이 지금 깊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오신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고 우병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정치하면 안 무소속이어도 예전처럼 뭐 무슨 친박연대든 아니면 뭐 이런 걸 또 그거랑 좀 결이 달라. 아이. 이거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오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경산 지역은 최경환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거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재기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친박연대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뭐 자꾸 무슨 연대 그렇게 마음이 패배 꼬여가지고 그렇게 얽어매려고 언제 민주당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셨다고? 낮게 평가한 적은 없어요. 선거 여왕이신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얘기는 좀 우리가 짧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국회 전원위원회 정말 그 모든 국회의원이 그 의사당에 모이는 참 보기 드문 장면. 예, 참 이게 드문 장면에 한 명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의견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 토론이라고 보기에는 서로 이렇게 오가는 건 좀 없었고 네.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릴레이 발언 정도가 되긴 전문가, 했어요. 선거제 그 전문가. 되게 다들 그래서 이게 뭐냐 뭐 예.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 이 당내에서 의견 분포가 이렇구나. 어. 평소 얘기를 안 하니까 네. 다 뭐 그게 되겠어 뭐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해도 뭐 선거제도 합의 안 돼 이러고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데 다들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는 소선거구가 좋아요. 나는 중대선거구 할래요.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 도농복합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각자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각자 얘기가 다르니까 대략 차라리 300명 다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히 본심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선거제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전원위원회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면 이것도 1년도 안 남았는데 총선이 100명 나오니까 100색이잖아요. 예. 300명 나오면 300색이에요. 100명 나오니까 100가지 안이 나왔는데 300명 나오면 300가지 안이 나오면 더 어렵고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유불리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당끼리 이제 유불리로 가는 그게 거죠. 1% 차이로 지금 의석이 왔다 갔다 뭐 몇십 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의석 뭐 한 30개 잃어도 그냥 좋은 제도니까 갑시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이제 뭐 그러다가 이상하게 계약되느니 차라리 그냥
현재 그대로. 아 근데 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위성정당 어디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한번 만들어 보라는 위성정당을 거죠.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안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아무리 다 막아놔도 예.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뭐 빈틈을 어떻게든 찾으니까. 찾으니까 이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부도로 가면 그냥 과거 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과거처럼 갈 가능성인데 근데 그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우리 법으로 안 되면 당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위성정당 만들지 맙시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쳐. 네.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건 위성정당 아니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김진표 의장은 뭐 가장 좀 많은 의견이 나왔던 거를 좀 취합을 해가지고 뭐 5월 중으로 결론을 낸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게요. 어차피 다시 정개특위 가야 돼요. 정개특위 연장은 결정이 네. 됐고 예. 2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요. 근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화 조사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입찰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리서치랑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땄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500명 시민들을 지역별로 성별로 이렇게 모아서 공론화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어떤 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론화까진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을 몰라서 선거제 개편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여야의 치열한 그 수싸움 때문에 안 된 거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원위원회 좋죠. 뭐 이 의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원들이 7분 발언 동안 대개 한 3, 4분 정도는 선거구제 얘기하고 3, 4분 동안은 또 나머지 정치 현안 얘기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 결국 정개특위 안에서 또 한 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울 거고요. 법사위 가서도 또 한 번 막혀서 또 싸울 거예요. 그리고 본회의 통과될지도 미지수.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5월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도 5월은 회의적으로 보는데 네.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딜도 괜찮다. 어디 한번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봐라.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만들 거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국회의원들한테 선거제 개편을 맡기는 게 제 머리 깎는 거랑 똑같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죠.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으로 돼 있으니까. 법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돼. 선관위에서도 계속 지난번에도 이 논의 촉발된 게 선관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딱 제시하고 네. 여론도 딱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정개특위 얘기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양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안을 확정해야 되고 본회의 통과해야 돼요. 근데 본회의 통과할 때 모든 의원들의 관심은 내 지역구 살아있나? 지역구, 내 자리 살아있나? 남나? 그렇죠. 이게 그렇죠. 관심이 있어요. 딴 관심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정리해 되는데. 드릴게요. 예. 예. 자, 이번 선거구제 개편은요. 그냥 소선거구제 유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거냐 병립형으로 할 거냐 예. 그것만 바꾼다. 예. 병립형으로 그 둘 중에 가지 뭐가 않을까요? 중요하냐지. 그 둘 중에 뭐가 어느 게. 중요할까요? 그걸 해야 위성정당- 진정한 패널이지. 어떤 게 좋냐고요? 아니 생각이 어떻게 어디로 될 갈 것 것 같냐고. 용산의 생각이 뭔지 이건 네. 취재를 왜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저는 모릅니다. 연동형으로 되지 않을까? 연동형으로. 위성정당. 아니 저는 병립형으로 갈 것 같은데. 용산 생각은 워싱턴에서 알지 않을까요? 도청을 다 해서. 아니 너무 에이. 희화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예, 광고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뭐 이 얘기는 조금 이제 날씨 더운 기간 지나고 선선해질 때쯤 되면 우리가 또 정말 끝없이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할 것 그렇죠. 같아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 가지고 한 몇 달 했죠 우리.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준섭 위원장 또 늘 저희가 네. 예, 부탁드리면 와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반고 예. 제가 빨리 천하람을 밀어내고 그냥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요. 이게 상암동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암동에 계세요. 그냥. 오늘 상암동에 있어요, 저. 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네 분 또 어제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